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경영지도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조사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게 된 손용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이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이론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각각의 그 기본 이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조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사 방법론이 중요한 부분은 경영지도사에서는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인사, 노무, 재정, 그 다음에 제품과 상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컨설팅을 하려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스킬을 배우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바로 조사 방법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선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조사 방법론에 대한 시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조사 방법론에 대한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고요. 그리고 조사 방법론에 대한 순서와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사 설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지선다형이고 각 과목마다 40문항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5문제 이상씩은 맞추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조사 방법론 파트 세 번째, 이 조사 설계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조사 방법, 특히 조사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바로 조사 자료 수집에 대한 방법 결정 부분인데요. 많이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번째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파트 다섯 번째, 표본 설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사실 좀 어렵습니다. 표본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양한 내용들의 그 설계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5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문제 중에 바로 조사 설계에 대한 부분과 표본 설계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25문제에서 30문제 가까이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파트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부분은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수업 내용 자체가 한 30분 내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다 보니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여섯 번째는 바로 시행이라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그닥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파트 일곱 번째는 바로 분석과 활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또 일부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조사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참 어렵게 생각하시고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과목들은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것들이 바로 표본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조사 설계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파트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역들이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조사 방법론에 대한 시작 부분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과학적 연구 방법. 우선 정의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질문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바로 그 과학적 연구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조사자들이 이제 응답자들에게 그 설문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 설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뭘까? 첫 번째에서는요, 바로 과학적 연구 방법에서는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바로 이 그 특징 부분에서는요, 2019년도, 2020년도 기출에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 첫 번째는요, 간주관성 또는 상호주관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간주관성.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상호주관성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서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실험과 같이 같은 형태로 연구를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바로 상호주관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실험을 해도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일관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일관성이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신뢰성 또는 신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와야겠죠. 예전에 서울대 그 황우석 박사님이 이제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이제 뭐 복제 그 돌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개와 양을 만들고 했던 부분들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었어요? 바로 이 간주관성, 상호주관성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뭐냐면 다른 연구자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했더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자, 황우석 박사가 바로 A라는 결과치가 나왔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그 연구자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했을 때 A라는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B나 C나 D나 E나 이런 다양한 연구의 결과치가 나오다 보니까 동일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으니 신뢰성이 떨어진다, 일관성이 없다, 그럼 이건 뻥이다,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간주관성, 상호주관성은 자,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같은 연구를 했을 때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호주관성,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바로 경험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경험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험으로 인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으로 인식이 가능해야 된다. 자, 경험, 뭐 관찰도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실험도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경험으로 인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재생 가능성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재생 가능성. 자, 이 재생 가능성은요, 동일 방법으로 동일한 대상을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 있죠? 뭐예요? 간주관성과 그 다음에 재생 가능성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간주관성은 뭐라 그랬었어요? 서로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실험을 해도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간주관성, 상호주관성인데 재생 가능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대상을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대상을 통해서 측정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걸 재생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관성하고 틀린 부분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동일성, 이 부분이 바로 재생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주관성하고 재생 가능성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재생 가능성은 다시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하게 측정을 했더니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재생 가능성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번째는 간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간결성.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구구절절히 해가며 군더더기 막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담백하게 간략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간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바로 결정론적 인과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결정론적 인과성. 인과, 뭐예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우선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그죠? 결과가 있어서 원인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시간의 우선적으로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 결과론적인 인과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발적이지는 않으며 바로 원인과 결과인 것을 우리는 결정론적인 인과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번째, 일반성입니다. 자, 일반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찾아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만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사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해도 그래, 그건 맞아. 그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일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반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바로 구체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바로 이것을 구체성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바로 2019년도, 2020년도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 바로 간주관성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재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학적 연구 방법에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서로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실험을 해도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간주관성이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태생에게 측정을 했더니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재생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번째, 8번째는요, 바로 수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여기 우리 교재에 나오진 않았지만,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과학적 혁명, 과학적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번에 픽스가 되면 그것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한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 토마스 쿤은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을 통해서 자동차가 운전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지금 뭡니까? 이제는 내연기관, 즉 가솔린이나 디젤이 아니라 이제는 수소나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중간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이브리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휘발유, 가솔린과 전기가 혼용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물론 전기차가 나와서 지금 그 운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보편화가 되어 있지는 않죠. 그것은 이제 보편적인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형태에 놓여져 있는 게 지금 이 시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수정 보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요, 바로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과학에 관련된 연구 방법에서는요, 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일반화하고도 좀 유사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객관성, 누구나 하더라도 누구나 이 결과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주관적이지는 않아야 되겠죠. 바로 객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객관성이 있어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고 신뢰성이 되면 바로 이제 타당성까지도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객관성. 자,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동일한 그다음에 측정 가능한 어떤 표집을 통해서 표본 조사를 하고 그 표본 조사에 대한 대표성을 띠면서 만들 수 있다면 그건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야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판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없이 누구나 동일한 인식으로 바로 사상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바로 가치 판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아니라 누구나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사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두 번째, 연구와 모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연구와 모형. 자, 2017년도 기출에서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자, 연구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는 활동을 우리는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사회복지 쪽을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지금도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에서도 썼던 부분들이 제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고용을 하는데 장애인분들을 취업을 이렇게 시켜드렸더니, 물론 장애인을 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분들을 취업을 시켜드렸더니 장애인분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쉽게 나간다는 거죠.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인쇄 담당자들이나 그다음에 사업주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저는 그때는 이제 담당자였었으니까, 아니, 장애인 고용공단, 제가 장애인 고용공단에 근무해 있었거든요. 장애인 고용공단처럼 이런 비상구가 있으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그만두고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과연 그건 무엇의 문제일까? 이분들에게 뭐 그냥 강제적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에게 이런 조건들과 그다음에 이런 환경들과 그리고 직접 모시고 가서 환경과 그다음에 또 시범도 한번 보이고 그러면서 채용까지 이루어졌었는데 한 달 또는 보름 또는 두세 달 하고 또 그만두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하면서
바로 이제 논문을 쓰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과연 장애인분들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로, 어떤 요인들이 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을 갖고 연구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우린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가치는 지향하는 것이긴 하지만 바로 연구에 있어서는 가치가 중립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가치가 중립적이다. 가치 지향 아니에요. 가치 지향 아니고요. 가치가 중립적인 겁니다. 연구를 할 때는 가치가 중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객관적. 자,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이런 바로 가치 중립과 객관적으로 알아내면서 이것을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연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는요, 다음과 같은 과정들, 순서,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연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애인분들이 왜 이렇게 쉽게 그만둘까? 장애인분들의 그 고용률이 약 30% 정도가 되고요. 비장애인분들의 고용률이 한 6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밖에 안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분들의 그 이직률이 12%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비장애인분들의 이직률은 6%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그 취업률로 봤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분들을 볼 때, 자, 장애인분들의 취업률은 약 30% 정도가 돼요. 그리고 비장애인분들, 정상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60%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이직률을 봤을 때 이직률이 12%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장애인분들의 이직률은 6%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아니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만두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연구를 하려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을 문제 정립 또는 문제 제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제기, 문제 정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문제 제기, 연구 문제 제기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어떤 부분들일까?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있는데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누가 더 취업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경증, 장애가 경미하신 분, 중증, 장애가 심하신 분. 어떠십니까? 장애가 경미하신 분들이 오히려 취업을 유지하는 데 더 오래 갈 것 같죠?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은 취업 유지가 장애가 심하니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생산성의 문제, 편의시설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가설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자, 가설을 설정합니다. 자, 중증장애인은 취업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가짜 설명을 해놓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가는 방식이 있겠죠. 또는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경증장애인은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증보다는 오래 유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이 바로 가설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조사 설계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 번 언급드렸었어요. 자, 이 조사 설계라는 것은 자,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2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250만이 약 5% 정도가 바로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뭐 250만 장애인분들을 다 서치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활동하는 장애인분들과 비경제활동하는 장애인분들을 나누게 될 테고요. 이 비경제활동하는 장애인분들을 제외한 경제활동하는 장애 인구들이 약 한 160만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160만 명을 다 조사하느냐?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 160만 정도 되는 분들의 일부를 뽑아서 그 사람들 갖고 조사 설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조사 설계에서는요, 전수조사할 것이냐. 자, 모수가 많으면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일부를 표본을 뽑아서 그리고 표본을 갖고 조사는 표본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모집단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굳이
뭐 한 200명이다. 그럼 200명 갖고 거기서 10명을 추출해 갖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200명 정도 되면 그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 이 표본을 추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것이냐.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이 있고 비확률 표집 방법이 있다는 거죠. 확률과 비확률, 그렇게 해서 뽑게 되면 이제 표본의 대표성 여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본을 뽑을 것인지를 조사 설계해서 하고요. 자, 이렇게 조사 설계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관련된 뭐 논문들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을 유지하는 데서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수집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분석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 분석은 이제 SPSS라는 바로 그 통계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고 그 분석 결과를 통해서 바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먼저 왜 그러지? 라는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경증장애인은 직업을 오래 유지할 거야. 중증보다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는 모집단, 즉 모집단에서 전수조사일 것인지 표본조사일 것인지에 대한 표집 방법들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연구의 과정,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에는요, 이런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바로 지식과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타인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객관성. 누구나 봐도 그래, 이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어떤 증거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반성이 되는 거죠. 일반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타인에게도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치 중립입니다. 가치 지향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번째는 이제 모형이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연구하고 연구 모형에서의 모형인데요. 모형과 이제 모형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모형이라는 건요, 연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현상들을 단순화시켜서요, 이해하기 쉬운 어떤 구조체로 만들어가는 것을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하기 쉬운 구조체로 만드는 것을 모형이라고 얘기하고요. 모형화라는 것은 바로 성분에 대한 성능 분석이나 또는 동작에 대한 과정들, 이런 연구 대상으로 할 때 바로 간단한 모형이나 어떤 도식 같은 거, 도해, 이런 시스템에 대한 특징들을 수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방식을 바로 모형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수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이 방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 방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챕터 5번째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모형화에 대한 부분. 모형이라는 것은 단순화시키고 이해하기 편하게 구조화시키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모형화라는 것은요, 성능에 대한 분석, 동작에 대한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방식을 모형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세 번째, 연역법과 귀납법, 그리고 변증법에 대한 부분,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자, 연역법과 귀납법, 변증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연역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이나 법칙에서 출발을 해서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이론과 법칙에서 출발을 해서 구체적인 이를 적용시켜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이 바로 연역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역법.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론, 법칙,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역법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론을 전개를 하면 논리와 경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자,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이론, 논리, 그리고 법칙에 의해서 출발을 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맞죠? 일반적이잖아요. 논리가 있죠?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작화를 시킵니다. 우리 과거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나오죠.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죠. 그때 당시. 그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소크라테스에 대한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바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결정 내리는 방법. 요것을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역법. 자, 일반적인 이론, 법칙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논리나 이론과 그 다음에 법칙에서 출발해서 바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연역법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귀납법이라는 부분입니다. 귀납법은요, 구체적인 관찰에서 시작을 하고요.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을 전개를 해 나가는 그런 논리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납법적인 논리에서는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그런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규칙성이나 또는 일정한 유형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왜 이러한 유형들이 일반적인 유형이나 또는 규칙성이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설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역법이라는 것은요, 양적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양적 조사. 그러니까 많은, 제가 지금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도 장애인분들의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분들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 그 조사할 수 있는 그 모수에서 표본을 뽑았고 그 표본을 돌려서 결과치를 만들었던 부분들이죠. 바로 연역법입니다. 자, 이론이나 그 다음에 법칙이나 논리를, 그쵸? 논리를 뭘 했습니까? 그 다음에 조작화를 시켰죠. 가설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 가설이 맞는지를 바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관찰과 경험. 이 관찰과 경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석. 이렇게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적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모집단에서 다 조사하는 방식은 전수조사 방식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모집단이 워낙 커갖고 다 조사할 수 없으면 바로 표본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표본 조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배우시게 된 바로 귀납법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귀납법은요, 바로 질적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질적 조사는 많은 수는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5명에서 10명,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자, 소수의 집단을, 뭐 개인도 되고요. 소수의 집단을 장시간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항상 이 연역법과 귀납법이 항상 이렇게 대립각을 항상 세우는 부분들이에요. 이쪽은 양으로 승부하는 부분이고요. 귀납법은 질로 승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시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장시간과 단시간의 기준은 1년이거든요. 1년 이상이면 장기, 그리고 1년 미만이면 단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장시간이기 때문에 뭐예요? 1년 이상 꾸준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해서 나오는 방식이 바로 귀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관찰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죽음을 발견을 해요. 그 다음 번째, 이 관찰을 통해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규칙성.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론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반대 방향이었었잖아요. 우리 연역법에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나서 조작하는 바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결과치가 바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것은 반대의 개념이죠. 자,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방식을 바로 이제 역으로 추산해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죽음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관찰했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 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질적 조사 또는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참고적으로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귀납법, 변증법에 대한 부분들 이제 설명이 드렸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우리는 네 번째 조사 방법에 대한 기본 이론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조사 방법에 대한 기본 용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